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기대되는 만큼 은근히 신경 쓸 것도 많은데요. 캘리포니아니까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춥다는 얘기가 있고, 렌터카를 빌리자니 차량 처리가 걱정이 되고, 치안에 대해서 찾아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도 여행 전에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뭐가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가는 분들이 모르고 갔다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아두면 실제 여행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팁들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날씨는 따뜻하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여름이 서늘하기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흔히 내가 보낸 가장 추운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었다 라는 말이 농담으로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캘리포니아 날씨와는 좀 달라요. 저는 3월 초에 방문을 했는데 날씨가 정말 맑았어요. 아침이나 낮에는 반팔에 긴 바지만 입고 다녀도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금문교 쪽 바닷가로 가니까 바람이 거의 에어컨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져서 혹시 몰라서 챙겨왔던 두꺼운 겨울용 니트를 바로 꺼내 입을 정도였어요. 비니 같은 니트 모자도 꽤 유용했고요. 저녁에 다운타운을 걸어 다닐 때도 날씨가 쌀쌀해서 경량 패딩 조끼를 입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계절에 맞춰 옷을 딱 정해 입기보다는 반팔이나 긴팔 위에 겉옷을 하나 챙겨가고 상황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레이어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봄은 3월부터 5월 정도인데 반팔이나 긴팔에 니트나 바람막이 하나 챙기면 좋고요. 여름인 6월부터 8월은 해안에 안개가 많아지고 또 바람이 불면서 봄 날씨보다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요. 반대로 9월에서 10월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교적 따뜻하고 맑은 시기이고 11월부터는 다시 조금 쌀쌀해지고요. 겨울인 12월부터 2월은 한국처럼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서늘하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니트나 후디, 또 방수가 되는 자켓이나 경량 패딩 정도 챙기면 좋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날씨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개인데요. 심지어 카이더 포그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예요. 저는 3월 초에 가서 거의 맑은 날만 봤었는데 현지에 계신 분이 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개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냐면 바다 쪽의 습한 공기가 차가운 물 온도 때문에 식으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고 그게 골든게이트를 따라서 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특히 해안가나 금문교 쪽은 같은 날씨에도 기온이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개가 꼈다고 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모습도 굉장히 샌프란시스코다운 풍경이니까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가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걷기 쉬운 도시는 아닐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주요 명소들이 비교적 가까이 모여 있어서 실제로 걸어서 이동하기 좋은 구간이 많아요. 차 없이도 여행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경사가 좀 있다고 느꼈던 곳들은 롬바드 스트리트, 그리고 다운타운 쪽, 차이나타운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워터프론트 쪽은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는 만큼 신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한 운동화나 새 신발보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신발을 가지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또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언덕 덕분에 확 트이는 시야로 도시랑 바다가 함께 보이는 풍경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또 생겨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케이블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케이블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블카 노선 중 하나가 파웰과 하이드 라인이에요. 가파른 언덕을 지나서 롬바드 스트리트와 기라델리 스퀘어 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파웰 마켓 쪽 시작점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요. 케이블카가 도착하면 직원들이 턴테이블에서 직접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서 처음 간다면 한번 구경해볼만 하고요. 다만 보통 여기서 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이 긴 편이에요. 그렇다면 꼭 기다려서 탈 필요는 없고요. 중간 정류장에서 타는 방법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파웰 하이트 말고도 다른 케이블카 노선이 있어서 각 노선마다 또 볼 수 있는 풍경이 꽤 달라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스트릿 라인은 피셔맨스 워프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높이를 오르내리면서 다운타운과 베이 쪽으로 내려다보는 뷰가 좋고요. 또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편이라 케이블카를 타는 경험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쪽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파웰과 메이슨 라인은 로스비치 쪽을 지나서 피셔맨스 워프 쪽으로 이어져서 그쪽에 일정이 있다면 동선상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헷갈리기 쉬운 케이블카와 빈티지 전차의 차이예요.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케이블카 말고도 알록달록한 빈티지 전차들이 자주 보여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행 방식도 다르고 활용하는 방법도 꽤 달라요.
케이블카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같은 교통수단이고요. 한 번 타는데 9불 정도라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비싼 편이지만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보는 풍경이나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꼭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이에요. 반면에 F라인은 실제 오래된 전차들을 운행하는 히스토릭 스트리트카예요. 마켓 스트리트에서 페리 빌딩, 엠바카데로를 지나서 피셔맨스 워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하면서 이동하기에 정말 좋은 노선이에요. 일반 대중교통 패스인 미니 요금이 적용돼서 케이블카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다운 경험과 또 뷰가 중요하다면 케이블카, 주요 관광지인 워터프론트를 이동할 때는 F라인을 활용하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차가 있으면 무조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파나 주변 도시까지 같이 여행한다면 차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이 중심이라면 렌터카가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보험료부터 기름값, 주차비까지 며칠만 있어도 이런 비용이 쌓이면 렌터카 자체 가격보다 실제 차를 이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게다가 시내는 교통도 복잡하고 주차할 곳을 찾는 것도 번거로운 편이라 차가 있다고 항상 더 빠른 편도 아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대중교통이나 우버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만약 차를 이용하신다면 차량 터리도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방이 안 보이게 트렁크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최근에는 블루투스 같은 전자기기 신호를 확인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는 차량을 골라내는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체크인 전후에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바로 관광하러 가는 일정이라면 특히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짐은 숙소에 맡기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텐더로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검색하다 보면 텐더로인 얘기가 정말 많죠. 처음 가는 분들은 도시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항을 오갈 때 우버를 타고 텐더로인 쪽을 지나갔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문교나 차이나타운, 워터프론트처럼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들은 다닐 때 크게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만 다운타운의 거리 분위기는 일부 구간에서는 길에 누워있거나 노숙하는 분들을 종종 봤고 거리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었어요. 한 번은 건너편에서 혼자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는 눈을 굳이 마주치거나 반응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빠르게 지나가거나 필요하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피해서 가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텐더로이는 유니온 스퀘어랑 시빅센터, 로얼 노필 경계에 가까운 곳도 있어서 이 근처에 숙소를 잡거나 걸어서 이동할 계획이시라면 정확한 위치는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블록 차이로 거리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밤늦은 시간이나 사람이 드문 골목은 어느 도시에서든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텐더로인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다운타운 일부 거리에는 노숙자를 볼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셔도 현지에서 당황하시는 일은 적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큰 이벤트가 있는 날에도 평소처럼 차이나타운을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는데요. 방문했을 때 차이니즈 뉴이어 기간이라 차이나타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던 일정도 조금 줄여가면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축제 분위기랑은 조금 달랐어요. 여유롭게 거리 구경하고 퍼레이드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정말 많고 동선도 꽤 복잡하더라고요. 퍼레이드는 자리를 미리 잡지 않으면 아예 볼 수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정신이 좀 없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마 저녁 시간이라 어두워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북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또 오히려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차이나타운을 좀 천천히 걸으면서 이 가게 저 가게도 들러보고 음식도 좀 맛보고 하고 싶은 분이라면 큰 행사 날짜는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액이 현금은 조금 챙겨가세요. 샌프란시스코도 대부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차이나타운이나 작은 가게들은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모르고 가면 현지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시간과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옷을 잔뜩 챙겨갔는데 날씨가 생각과 달라서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고 편하게 다니려고 빌린 차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만 조금 줄여도 여행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필수 명소 영상도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먹었던 것들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미국 여행 정보와 꿀팁은 구독하시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여행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Laugh and cry in a whole wide world.